아까 조어도는 이건데 조어도 고기를 잡는 섬. 그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그 주변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있다고 해서 중국 해군이 싸우는 것이 있어 보시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뭐 이렇게 한국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저도 이 중국 친구들 좀 있는데 중국 친구들하고 사석에서 만나면 개인적인 좌석에 만나면 무슨 중국이 이 한국에 비해서 우월하다. 그건 또 옛날 우리가 다스리던 땅이다 이런 소리를 노골적으로 하진 않죠. 아닌데 중국인들끼리 모이는 좌석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월의식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인 개개인에게도 집단 심리로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이 90년대부터 굉장히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죠. 제가 중국 땅을 처음 가보면은 타이완은 70년대부터 가봤지만 대만은 중국은 1992년도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92년도. 90년도부터 우리가 홍콩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 92년도부터는 직접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되죠. 직접 투자가 많이 가능해서 학생들, 유학생들, 관광객들, 저처럼 이제 뭐 전문학자들이 방문 케이스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한국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자. 그런 심리가 있겠죠, 그죠? 또 실제 한국인들이 뭐 보따리 많이 가져가는 틀림 없습니다. 저도 그 교수 신부이지만 보따리 많이 가져갔습니다. 저 볼펜하고 공책이었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2000년대에 들어오니까요 확 바뀌어서 일성입니다. 이제는 무역 수준이 한국을 총액 수준이 훨씬 넘어 이때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흑자를 겪어봤습니다. 흑자. 중국은 적자죠. 그러나 중국은 딴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흑자를 보고 해서 중국의 국제 교육 규모에서 흑자가 아니었지만, 적자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일방적으로 흑자를 보았습니다.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이 전 세계에 더 무역망을 많이 확대시키다 보니까 총 무역 액수도 우리보다 넘어서게 되고 점차 앞서 말씀드린 근소평등 개혁 개방 정책이 속도를 구축하다 보니까 더욱더 잘 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의식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남한 인구 한 4천만, 5천만 밖에 안 되는 중국의 약 한 50%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 있는 너희들. 이제 입장이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별까인 너희들. 한동안 너희들 뭐 잘 살았다고 좀 우쭐대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하고 상대할 거가 못 된다는 그런 식의 중국이 우월사상, 소위 대국 쇼비니즘, 중화사상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가서 기업하겠다는 사람이 생각을 접을 정도로 힘듭니다. 요즘은 대기업 아니고는 참 중국 시장을 보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서 제가 드렸던 것처럼 북한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안전보장 문제는 대단히 국가마다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생존 문제입니다. 그죠? 실험실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험기구 가지고. 그죠? 그런데 안전보장 문제는 한번 상실해버리면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날에 종속돼야 합니다. 일제 36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한번 먹혀버리면 회복하고 국력을 회복하고 독립을 쟁취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희생이 뒤따를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전보장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날 안전보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옹호해주고 감사주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안전보장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복잡한 그런 외교적인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북핵 문제를 참 잘 처리해야 됩니다. 북핵 문제. 그죠?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도 우리보다 훨씬 뭔가 장거리로 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느냐? 한국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미국 때문에? 전 세계 반대. 또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통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미사일 통제위원회. 우리는 그 가입을 했습니다. 그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미사일을 예를 들면 500km 거리를 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게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 통제위원회에 가입을 같은 미사일이라도 만일 300km밖에 날지 못하는 미사일을 가질 때는 이 미사일을 가지고 400km 미사일을까지만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400km가 기준이라면 그 이전에 500km 거리를 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계속 생산할 수 있는데 400m가 기준이 될 때 300km밖에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기껏 해봐야 100km 정도밖에 플러스가 안 된다는 얘기죠. 100km. 근데 북한은 이미 이 미사일 통제위원회 MTCR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무한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너무 다르죠. 한국과는.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 그리고 대포동 미사일, 지금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포동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문제는 대단히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사일이 1000km를 나른다면 이거 미국까지 다 달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죠.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대가리에다가 핵무기를 달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중국도 이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도 북한이 개발할 수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무슨 핵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그 나라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MTCR을 그러면 탈퇴해야 되느냐? MTCR을 탈퇴하게 될 경우 미사일 거리를 우리가 한 1000km까지 이렇게 높일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이거 핵을 달 수는 없습니다. 핵을 달려면 역시 또 IAEA, NPT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기구로부터 또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과연 우리나라 국가가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출기를 막아주고 해외 거래할 수 있습니까? 외국은행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북한이 무역 거래하는데도 지금 외국은행부터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의심할 수 있는 상품을 절대 배식지 못한 그런 거죠. 우리도 똑같은 그런 걸 당할 수밖에 없지. 그게 과연 국가익을 통해서 볼 때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그런 방법을 하지 말고 예를 들면 400km 혹은 500km의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지키면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익을 충실히 강화해 나갈 것이 훨씬 더 우리 외교상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문제까지는 우리가 이걸 깨면서까지 미사일 혹은 핵을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훨씬 더 북한 핵무기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존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역시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냉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군사적인 결합을 통해서 중국이나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 한미동맹은 뭘 중시하느냐? 가치 동맹입니다. 가치. 어떤 가치냐? 민주주의적 가치, 자본주의적 가치, 국제사회의 표준이 되는 원칙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런 가치 중심적인 동맹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과거의 군사동맹에서부터 좀 더 한 단계 높은 가치 동맹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수 군사적인 활용만 중시하는 그런 동맹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최근에도 보여줬다시피 연평도와 같은 데 대해서 포격을 가할 때는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상대방에서 공격을 하겠지만 절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제 공격.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가치동맹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우호협력 강화가 여전히 필요하다. 일본이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제일 예민한 거지. 우리보다 더 어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일본 열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아주 강력한 미사일을 중요 도시에다가 터뜨리게 되면 일본 열도가 바다 밑으로 깔아앉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나카소네 수송 같은 이제 아주 고령입니다만 나카소네 수송 같은 사람이 60년대부터 1960년대부터 일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한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바로 일본 열도를 항공모함처럼 개조를 해가지고 강력한 방어 체제를 갖추면 가라앉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말하자면 방어 전략으로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전략을 펴는 것이 바로 나카소네 수송인데 어쨌든 이런 한국과 미국, 일본과 이런 협력 강화를 하는 것은 북한이 쉽게 핵을 쓸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위상을 강화시킬 때 억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의 대중국 외교입니다. 자, 중국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혹은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지정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중 관계는 한반도가 크게 보이지만 실제 크지 않습니다. 말이지만 여기가 크게 중국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깝게 지내야만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보통 힘이 비슷한 국가가 인접했을 때는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가 항상 편찮은 이유는 뭐였나? 인도라는 나라와 중국이 인구는 중국이 좀 많습니다만 국토도 조금 크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과 인도는 항상 라이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보다는 대등한 혹은 또 견제적인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인접해 있는 나라로서 서로 중국의 중화사상과 슬라브 민족주의가 대립되어 왔기 때문에 때때로 화해를 하고 악수를 하지만 항상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반도 견제하기는 우리가 너무나 적죠. 그죠? 땅도 적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적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한국을 견제하느냐? 바로 미국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미국 때문에. 만약 미국이 한국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럼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참 곤란하겠죠. 한국은 진짜 고리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이 쉽게 한국을 집어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때쯤 되면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은 고리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미래는 중국 사람에게 관시받는 또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체제입니다. 때문에 제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 향후 우리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되겠는데 새롭게 갖춰 나가야 되겠는데 중국에 대한 외교는 우리가 뭐랄까 인치 중국은 인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게 인치 법치가 아니고 인치 북한도
법치라고 인치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다스립니다. 사람이. 민주주의 국가는 인치가 아니고 법치입니다. 법. 그죠? 법이 제도적으로 잘 다듬어져 가지고 통치를 해나갑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모두가 다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중국이나 북한, 한국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줄만 잘 쓰면요, 그죠? 사람하고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고 웬만한 이게 불법 행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인치 사회입니다. 제일 심한 게 중국이죠. 그다음 북한, 그리고 한국 예를 들면. 근데 중국의 인치 사회를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활용. 중국에서는 공산당원이 아니면 크게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인치사회 특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도 당원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건 잘 모르겠는데 당원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치사회 구조를 우리가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 내에 북한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있기만 하지만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우리가 많이 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2년 후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을 통치하게 될 것인데 시진핑, 시근평이죠. 시진핑. 이런 사람과의 어떤 그런 유대 관계가 있다면 참으로 한국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같은 사람은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북한 상대에서 동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효율성도 좋아하지만은 북한과의 이면적인 연대성도 잘 알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한반도를 평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예를 들면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없앨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네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때는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인치 이외에 중요시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을 해주기 우리가 고대에 있죠. 건설적 역할은 뭐냐? 그럼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꾸준히 설득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연평도 사건 난 뒤 우리가 해상에서 포사기를 하고 또 육지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반응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너희들 군사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1000만 대 뭐 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은 하나도 없었죠. 조용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나도 뿌려준다는 거죠. 분석에 의하면 오늘 분석에 의하면 나이빙구라고 하는 중국 외교 최고 담당자가 북한에 가가지고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굉장히 흥분해 있다. 북한을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니고 남한 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조차도 북한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참아라. 하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처음에는 크게 강력하게 나왔지만은 그 이후 실제 어떤 휴전선 부근에서라도 포를 북한이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말하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입니다. 미국 오바마가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사회가 틀림없이 중국 너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많다는 걸 다 인정하는데 왜 북한을 감싸돌냐? 북한의 나쁜 행위마저 감싸돌기 시작하면 동북아 평화가 지켜질 수 있느냐? 그래서 오바마가 뭐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끝까지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미국도 생각이 있다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때 유사시 우리도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오바마의 이야기가 상당히 강곡하게 하나 둘 이렇게 강도를 높여왔는데 마지막 통화에서 오바마가 후진타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말하자면 억제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결국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건설적이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한미 동맹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한미 관계가 끈질하게 가까울수록 이런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는 것이 가능하지. 한미 관계가 별로인데 이런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것을 배우고, 또 하나는 북한 경제를 우리가 부흥시키는데 한국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것은 한국이 20, 북한이 1, 어떤 것은 한국이 31 이렇게 형편없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한반도 남북한강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언젠가는 한반도가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균등을 균등화될 수 있는 과정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남한이 훨씬 좋다는 거죠. 이런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보태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입장임을 중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설득해야 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팔 수 있는 무기가 그동안 한 10억 달러였습니다. 해마다 10억 달러 정도.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해외에 무기를 지금 팔 수 없는 형편이 됐죠. 그죠? 무기를 팔 수 없다는 얘기는 북한이 필요한 달러를, 외환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북한이 해마다 약 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는데 1억 달러 내지 2억 달러면 100만 톤을 살 수 있습니다. 무기가 10억 달러 팔린다면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쌀이든 옥수수든 사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는데 무기가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가 팔리지 않는 동안 북한 주민을 계속 굶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겸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중국이 북한에서 보태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북한을 계륵 같은 존재다. 계륵이 뭡니까? 닭의 갈비입니다. 닭의 갈비 먹을 게 많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근데 또 없이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먹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 계륵 같은 북한을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 민간주의 전문가들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단단하게 코치를 해야 한다. 단단하게 타협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시비가 없이 남북한이 평화롭게 대화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국이 도와줘야지. 그렇게 하면 형님 나 돈 100원 주시오, 쌀 주시오, 기름 주시오 이렇게 다가선 동생 이렇게 버릇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 그죠? 중국이 자기의 동맹인 북한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종래에 그런 식으로 안 된다라고 하시 많은 중국 민간인 학자들이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그런 표현을 못하겠죠. 그런 식의 표현은 바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고,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 중에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인데 잘 안 되죠. 일본과의 관계도 안 되죠. 중국과의 관계도 만약 틀어진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게, 그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너 죽을래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면 동북아 안보라는 것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해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해줘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분야에 돈을 쓰지 말고 그나마 쓸 수 있는 자원을 경제 발전에 돌린다면 미국도 물론 이 뭔가 코카콜라도 들어가고 햄버거도 들어갑니다. 그죠? 일본의 오코노미야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한국의 대표는 뭐예요? 북한이 없는데 뭐 들어간다 칩시다. 중국에 들어가서 그럼 북한이 얼마나 여유있게 됩니까? 네? 제가 1992년도 중국 갔을 때 중국에 같이 한끼 패스트푸드점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5년 후에 또 2, 3년 후에 또 가보니까 오늘날 중국에는요 외국에서 들어가는 패스트푸드 이외에 중국식으로 개발되는 패스트푸드점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지금 누가 갑니까? 아이들이 먼저 간다. 꼬마들이. 네? 아이들 입에 그게 이제 마치 마약처럼 해서 아이들이 그걸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틀림시킬 되겠죠. 개방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겁이 나서 문을 못 연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먹게 자라도 어른들은 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대학생들이 취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해외 나와서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발휘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국제사회 교류도 많이 하면서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도 개발시키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다양하게 많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딱딱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겠죠.
알지만 그걸 실행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보정인이 별로다니 보정인.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제일 먼저 보정을 쓰고 1차 보정인, 2차 보정이 누가 됩니까? 미국이지. 3차 일본이나 유럽. 그죠? 이렇게 되면 북한의 개혁 개방이 충분히 가능한 길이 열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국이 우리에게 최근 위압적인 자세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우리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짜내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에 논문을 쓰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국이 중국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평화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 안전보장을 확보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름대로 그런 소견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좀 연락도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손자 녀석이 얼굴을 못 봐도 손자가 15살 손자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한편으로 기분이 쩔쩔하면서도 참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공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고생했던 이야기 같이 눈물 흘리면서 들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남한에서 앞으로 보다 같이 있게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북한에서 오는 친구들이 점차 줄어들지만 최근에는 또 질적으로 상당히 북한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 있는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식구들이 남한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불어나는 듯 늘어나는 듯 우리가 통일을 해서 한 발짝 나가는 데서 보탬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인적 자원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고 천상 1월달에 만나야 되거든요. 네?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더 넉넉한 기분으로 마음으로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